자, 이번에는 저희가 뇌성마비 아동에 대해서만 계속 쫙 얘기를 했는데 장애 아동 중에 뇌성마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큰 부류가 이제 발달장애가 제일 그 명수로는 많고 그다음에 이제 뇌성마비가 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애 아동들도 있는데 또 다른 장애 아동들은 어떤 장애 아동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경험하는 애들은 뭐 지체장애들이죠. 예를 들면 뭐 고령성 부전증이라고 해서 오스테오젠네시스 임퍼펙타를 제 은사님께서 많이 치료하시는 그런 질환이 있고, 말고 어컨드로플레지아, 키가 작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키 작은 소인, 뭐 거인들의 모임 뭐 이렇게 해서 또 고대 구로병원의 송혜령 교수님이 같이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질환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잘 못 느꼈다가 이제 관절이 막 젊은 나이에 20살에 망가져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MED라고 해서 멀티플 에피피지아 디스플라지아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런 질환들은 어떻게 보면 선천성 질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진단하는 게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말을 하기가 아주 조심스럽고 결국 이제 유전적인 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해가지고 치료는 할 부분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MED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골단 끝에 문제고, 그런 친구들은 콜라겐 타입 2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키가 작다고 사지 연장술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연골이 약한 상태에서 늘려버리면 자기들끼리 압력을 받아서 갈리게 해서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지양해야 되고, 키 작다고 무조건 늘리면 안 된다.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고, 컨드로플레이지아는 늘릴 수 있죠. 예, 왜냐면은 그 콜라겐이 괜찮으니까. 하지만은 뭐 고령성 부전증한테 뼈를 늘린다? 그거는 뼈가 붙지를 않는데 어떻게 늘리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로서는 이 하나가 어떤 질환인지 잘 알 필요가 있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애들을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오스테오제네시스 임퍼펙타 애들 중에서도 굉장히 대부분이 정서적으로 밝다. 신기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뭐 심지어 이제 오스테오 임퍼펙타 또 타입 1은 굉장히 경한데요. 어떤 분은 이삿짐 나르는 일을 하고 있으세요. 신기하죠? 예, 뼈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임상적으로는 눈이 파랗고 흰자가 파랗습니다. 예, 파랗고 그게 특징인데, 파란 눈을 흰자를 가진 뭐 그런 분들이 타입 1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본인이 오스테오 임퍼펙타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이제 본인의 자녀분들이 뼈가 부러지면서 왜 이럴까, 왜 사춘기 때 이렇게 많이 부러질까 하다가 검사를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친구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GFS3 이라는 것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OI도 타입 3, 4, 뭐 3가 더 1, 2는 거의 4살이고요. 3, 4 좀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1이 제일 경미하고 타입 4 그 다음이고 3 그 다음에 2는 거의 4살이라서 거의 많이 죽고, 그러니까 3인 사람이 나중에 휠체어를 많이 타거든요. 예, 보행이 어려워지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다리 변형이 심하지 않게 미리 안에 그냥 수술을 해서, 흔히 말해서 바깥에 되는 뭐 그런 보조기 브레이스, 우리 축구할 때 보호하는 그런 것을 몸 안에 넣어주는 그런 수술도 많이 해서 변형이 나중에 성장하는 동안 더 심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그런 지체장애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보름 교수님께서는 네. 또 어떤 장애 아이들이 또 있나요? 저는 어쨌든 지금 뇌성마비 아동은 대부분 진단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뇌손상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뇌성마비는 보통 한 2, 3세 정도까지 미만에서 이하에서 이제 뇌손상이 발생했을 때를 이제 다 뇌성마비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어떤 뭐 그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소아뇌졸중이라고 하죠. 그 뇌졸중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이제 뇌성마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제 각각의 질환명으로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또 이제 뇌성마비 이제 아이들은 어쨌든 뭐 외성상 뇌손상도 그렇고 뇌졸중도 그렇고 이제 원인이 굉장히 다르고 이제 기전도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예후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뇌성마비 아동의 예후와 이제 그 이후에 진단받은 각각의 뇌질환에 대한 예후는 또 틀려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또 치료 접근도 조금 틀리고 예후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또 다 사실 국가장애인으로는 다 뇌병변 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또 다른 이제 뇌질환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그 이후에 뇌종양을 진단받는 아이들도 여러 수술적 치료나 이런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받은 이후에 재활을 하러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또 이런 이제 외성상 뇌손상이나 뇌졸중 아이들은 또 다른 예후를 가지고 있고 그 기전 질환이 또 재발 여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재활이 잘 진행되더라도 또 재발이 되면 또 기능은 떨어지고 다시 또 올려놓으면 또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예후를 경과를 갖는 아이들도 있어서 굉장히 같은 뇌질환이어도 재활도 굉장히 다르고 예후도 다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뇌병변이라도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다 따로 잡아야 되는군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또 많지는 않죠, 또. 뇌성마비 애들보다는 임상적으로 보면 뇌성마비 아동보다는 좀 적게 보이고 사실은 제가 외래에서 사실 제일 많이 보는 아이들은 이제 발달 지원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발달 지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 대근육 운동만 좀 지원돼 가지고 이제 오는 아이들도 있고 대근육 운동, 뭐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다 이제 지원돼서 이제 진단되는 아이들도 있고 언어만 지원돼가 진단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 중에서 이제 한 만 5세 정도를 기점으로 이제 지적장애로 분류된 아이들이 진단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 전 단계를 전발달 지연이라고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이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이런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최소 두 영역 이상에서의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들 그를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보통 대부분은 좀 만 5세를 기점으로 저희가 지능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지적장애 범주에 들어가는 그 IQ로 따지면 70 정도의 미만으로 이제 진행되게 되면 지적장애로 진단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또 이제 사실 더 많이 봅니다. 뇌성마비 아동보다 사실 좀 그만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직 40~50% 정도는 이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대부분 이제 요즘은 워낙 유전적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어떤 유전자 질환이나 아니면 연쇄체 질환으로 진단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원래 제가 신경과학 쪽에 전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 쪽을 보면 어디 손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딱 증상들이 딱딱딱 좀 나오고, 근데 뇌성마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뇌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마비라는 거는 운동이나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거를 뇌성마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뇌성마비라고 하면 보통 그러니까 운동 기능에 기반을 둬가지고 뇌성마비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죠. 뇌성마비 정의가요. 이제 진행하지 않는 병변. 이제 저희가 말했던 이제 태어나기 전, 태어난 중과 태어난 이후 한 만 2, 3세 정도까지 발생한 뇌 손상으로 해서 진행하지 않는 뇌병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운동과 자세의 이상을 유발시킬 때 그거 이제 뇌성마비. 그렇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아이들 중에 지금 얘기한 그런 아이들 말고 또 이제 생각나는 아이들은 근육병 아이들입니다. 근육병.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닌데 좀 있고, 그러니까 근육병 같은 경우에는 뭐 듀센이나 아니면 베커나 이런 그런 근육병도 있지만 또 척수성 근위축증 같은 근육병도 있고, 두 아이들이 되게 다릅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한번 뭐 어렸을 때 빡 하고 발병이 된 다음에 타입 1, 2, 3 딱 나눠지고서 뭐 정도가 딱 하는데 진행성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운동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좋아지는 게 확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막 진짜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싶은데
싶은데 이제 근육이 아까워가지고 막 근육을 안 쓰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설득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고, 반면에 근육병 그 듀센이나 베커 같은 타입의 근육병 아이들은 이 진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5세, 6세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그때부터 이제 까치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근육이 이제 근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은 와, 얘네들은 정말 그러니까 이 저희가 얘기하는 발달장애 프로그램이 있는데 뇌성마비는 학교에서 소외받는다 이런 거 전 세계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육병 아이들은. 근육병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을 시키겠다, 아니면은 근육량 소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연구 자체도 굉장히 적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도 안 되고, 뭐 프로그램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근육병에 대한 원인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근육병을 가진 아이들이 불과 뭐 30세까지 사는 그 기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연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제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알고서 운동을 시켜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논문도 자꾸 막 하죠. 분명히 논문에는 예전에는 운동을 시키면은 근피로가 오면은 근육이 더 소실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그러니까 저강도의 운동이 아니라 또는 상강도의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지 근손실을 막고 뭐 한다는 그런 그 G의 연구를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도 참 뭔가를 해줘야겠다. 해줘야겠다. 얘네들 너무너무 똑똑하고 활달하고 좋은 아이들인데, 이게 점점 자기가 작년부터 못했던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못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아까 저번에 얘기한 긍정적인 요소라는 거를 심어주고 싶은데, 저는 스포츠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스포츠를 통해서 심어주고 싶은데, 되게 힘든 분야하고, 정말 제 입장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부드럽게 진행되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장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골 형성 부전증, 그런 아이들도 뼈가 잘 부러지지만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 그 골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튼튼해지면은 그런 골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겠죠? 네, 그럼요. 어차피 뼈만으로 하중이나 힘을 내는 게 아니고, 근육하고 같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당연히 뼈가 받는 부담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근육 강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근육 위주의 운동이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가능하다면 뭐 대표적인 게 수영이 있겠죠. 수영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누워서 다리만 드는 운동만 해도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튼튼해지기 때문에요. 네, 그런 중력을 이렇게 뭐 다른 무게 없이 누운 상태에서 하는 운동도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체육 활동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삶의 질과 근육 강화를 통해서 이런 다른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재활체육을 많이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재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다양한 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이제 즐겁게 건강하게. 신체 활동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아이들 성장에 체육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고, 여러 다양한 장애 아동이 있지만은 신체 활동, 체육, 스포츠 이런 거는 꼭 빠지지 않고 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의사생활 다음에 만나요.